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이론 시간입니다. 이론 문제 15개 나오는데 15개 중에 몇 개 자신 있어요? 평균적으로 2개. 2개 틀리는 거? 그럼 훌륭하죠. 어쨌든 여기 충분히 합격하시려면 가능하면 이론도 물론 다 맞으면 좋겠지만 한 10개 이상, 기본적으로 10개 이상은 맞아야 실기에서 한두 개 실수하는 거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론도 부지런히 반복하셔요. 아셨죠? 자, 이론 문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게 세무 2급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세무 2급 정도 수준 되면 뭐 이게 좀 잘 풀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회계관리 같은 거, 회계관리 1급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해보세요. 회계관리 1급, 2급은 좀 쉬울 거고 1급은 좀 빡빡할 겁니다. 요거 할 때는 세무회계가 들어가죠. 세무회계. 그래서 여러분 세무 2급 할 때는 우리 세무사회 기준하면 세무회계 상급 수준 있잖아요. 상급 정도를 응시 같이 하세요. 하셔가지고 같이 따는 게 더 좋습니다. 회계관리 1급이나 세무회계 상급 이걸 같이 보시고 세무회계 상급 공부하면 이것도 같이 공부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렇게 같이 공부하세요. 그럼 객관식 푸는데도 항상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 가죠. 1번. 다음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수익 비용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다냐? 아싸, 후입. 이라고 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정답은 개별법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즉, 다시요. 일반적으로 수익비용 대응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선입이냐 후입이냐 이걸 묻는 문제가 태반이잖아요. 선입 후입. 왜 이래 이거? 후입이요. 후입. 예, 선입 후입. 선입 후입. 그럼 선입이 더 수익비용 대응이 합리적이냐 후입이 합리적이냐 할 때는 후입이 정답이죠. 그죠? 그러나 후입보다 더 이상적인 게 바로 개별법이란 말이죠. 개별은 추정이 아니라 실제 물량 흐름 그대로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적인 거예요. 단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나오는 건 선입 후입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4번이 없었으면 1번이 답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거죠. 또 한 가지 이 수익비용 대응 관점도 문제 나오지만 또 한 가지 있죠. 또 하나는 실제 물량 흐름. 실제의 물량 흐름을 반영하는 거. 실제의 물량 흐름을 반영하는 거 뭐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선입이냐 후입이냐 물어보면 당연히 선입이죠. 이때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이상적인 거 바로 개별법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개별법이 시험에 자주 나오면 좋은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실제 물량 흐름도 개별법이고 수익비용 대응도 개별법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없을 때는 수익비용 대응 그럼 후입이고 실제 물량 흐름 그럼 선입이 되는 거죠. 그때 자료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요. 알고 보면 쉬운 문제지만 이거 틀릴 사람 되게 많은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2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외부에서 구입한 건 자산, 무형자산 맞죠? 외부에서 구입한 건 대부분 자산이 정의 충족하는 걸로 보고요. 삼각 방법에는 합리적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단 합리적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해법 맞죠? 이것도 잘 나옵니다. 중요하고. 3번 내용요수는 법적 요인에 의한 내용요수와 경제적 요인에 대한 내용요수 중 긴이 아니라 짧은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인식한다. 짧은 맞고 틀렸죠 참 답이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이 아니다. 맞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요건이 충족되면. 근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이 아닙니다. 자가창설은 인정하지 않더라. 중요한 거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3번. 어차피 2개밖에 못하네. 3번 갑시다. 3번은 수익인식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1.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돼요. 맞죠?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고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됩니다. 일단 맞고 그럼 이제 답은 나왔죠? 틀린 거예요. 답은 나왔고요. 3번이 뭐지? 거래 이후에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이라는 말은 중요한, 중대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고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즉 판매한 사람이 팔고 나서도 계속적인 위험을 부담한다면 실제로 팔린 게 아니잖아요.
팔린 게 아니니까 수익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 이런 문장은 좀 굉장히 구석진 거라 잘 모르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유추가 가능하고 몰랐더라도 4번 보고 할 수 있는 거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몰라도 이걸 보고 답을 찾는 겁니다. 다 알면 좋겠죠. 4번 감가상각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익이 2013년 말 이제 맞아 문제지를 바꿔서 보신 분들은 제가 2014년 할 때는 연도를 다 바꿔서 내거든요. 14년으로. 그럼 이게 14년이고 13년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문제지 중에 이게 13, 14로 바뀌어 있는 분도 계시고 기출문제 그대로 보면 13 이렇게 10이 그냥 돼 있죠. 어쨌든 13년 말 결산 중요한 건 2차년도입니다. 구입한 지 2차년도 말에 계상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누계액을 바르게 표시한 거. 취득일 2012년 초. 원가, 배용료수, 상각률은 10% 정률법이랍니다. 정액법이 아니라 정률법이래요. 그럼 정률법 공식은 취득 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죠. 누계 곱하기 정 이렇게 되죠. 이거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구입한 첫 번째 년도 12년도 13년 고친 사람은 13, 14가 되고 그냥 기출문제 그대로면 12, 13이 됩니다. 그럼 12년 말, 13년 말에 상각할 금액을 구하면 12년 말에는 취득원가가 200만 원인데 첫 해니까 상각 누계액이 없습니다. 제로. 곱하기 상각률도 고맙게도 10%래. 정말 고마운 줄 아셔야 되죠. 그죠? 20만 원. 2차년도에는 원가 200만 원에서 전년도 상각한 20만 원을 빼야죠. 그리고 20% 너무 쉽죠. 18만 원. 상각비는 18이지만 누계에는 38이 되는 거죠. 상각비는 18, 누계는 38. 이거 20에 누적되는 거니까. 20에, 18에 38 어디 있죠? 요건가요? 그죠? 2번. 쉬운 거죠? 세무이급인데 이 정도는 쉬워야죠. 회계 1, 2급이란 몰라도 세무에서는 이 정도는 거의 쉽다, 거저먹기다 이런 정도로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계 변경. 이 정도 되면 조금 어렵죠? 회계 변경. 회계 변경은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이 있다. 정책. 회계 정책의 변경. 이 회계 정책은 방법이죠. 회계 처리 방법이나 어떤 기준을 변경하는 게 있고, 그리고 추정 변경이 있죠. 회계 추정치가 변경되는 거죠. 추정치, 회계적 추정치, 뭐 내용연수라든가 잔존가 이런 거 추정치를 변경하는 거 있다. 그리고 정책 변경은 소급법이죠. 누적효과 계산해서 잉여금에 수정하는 소급법이고, 추정 변경은 전진법이죠. 과거는 묻지 마시고 앞으로 새로운 걸 적용해라. 전진법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그럼 정책 변경은 소급법 지금 언급했죠? 맞고, 추정 변경은 전진법 맞죠? 정책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과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맞죠? 이게 변경의 사례죠. 이게 변경의 사례입니다. 일단 맞는 거죠. 1, 2, 3번 다 맞습니다. 그럼 답이 4번이겠네. 정책 변경 효과를, 회계 변경 효과를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으로 구분이 불가능할 때는 추정 변경으로 본다 이거죠.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자, 정책 변경 이런 건 쉽지 않은 거죠? 회계 변경은 쉽지 않지만 보다시피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을 구분하는 것도 많이 나오죠. 정책 변경인지 추정 변경인지, 특히 감가상각 방법 변경은 추정 변경이다. 중요하죠. 그 다음 이제 원가가 들어갑니다. 원가도 5개씩이나 나오잖아요. 먼저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의 장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틀린 거. 선입. 먼저 투입한 게 먼저 완성한 걸로 보는 거였죠. 그래서 원가나 관리 통제면에서는 더 유용하다. 맞죠? 평균법은 그냥 퉁쳐서 하는 거니까 원가 관리 통제에는 별로 유용하지 않은데, 선입은 먼저 투입한, 지난달에 투입한 거와 단기 투입을 구분하니까 더 유용한 정보 맞고요. 표준원가 계산 이런 게도 더 유용하고 맞고요. 전기와 단기 원가 혼합. 이거 평균법이죠. 혼합되는 거. 이거 평균법입니다. 평균법이기 때문에 간편하다. 평균법이 간편한 거지, 선입일 때는 전기분과 단기분을 따로따로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에 유리한 거고. 예, 틀렸습니다. 실제 물량으로 먼저 투입한 게 먼저 완성하는 게 맞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에 예정 신뢰합니다. 기억나세요? 예정 얘기 나오면 무조건 신뢰합니다. 여기다 제조간접비, 제조간접 원가고요. 여기가 신뢰합니다. 실예 이렇게 되죠. 예정 원가가 먼저고 실제가 나중이다. 이때 예정 배부액은 실제 조업도 시간이나 작업시간, 시간이나 수량이고, 예정 배부율이죠. 예정 배부율 이렇게 됩니다. 예정 배부율.
실제 시간, 예정 배부율. 실제 시간, 예정 배부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 배부율 어디 갔어요? 예정 배부율, 예정 예배부율 요거 둘 중에 하나. 이거 실제죠, 실제. 요거죠, 요거. 그죠? 실례합니다. 실례. 기억하세요. 지우고 넘어갑시다. 8번부터 갑니다. 8번. 자, 강남의 제품 한 개, 제품 하나당 원가 자료인데, 강남 2013년 제품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 변동 비만 구하래요. 판매가는 1,500원이고, 재료비는, 이게 다 한 개당이죠. 단가죠. 이게 전부 다 단가예요. 그러니까, 변동비만 구하랬는데 재료비가 변동비냐, 고정비냐. 재료비는 대표적인 변동비죠. 직접 농업비, 이것도 변동비입니다. 300원이래요. 시간당 100원이래요. 시간당 100원인데 300원이면 3시간이란 얘기죠. 시간당 100원인데 300원이란 얘기는 3시간이란 얘기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 변동제조간접비. 변동제조간접비 시간당 30원이래. 시간당 몇 시간? 그렇죠.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3시간. 3시간을 곱하는 겁니다. 3시간. 시간당 30원이면 90원이죠. 결국은 재료비 500원에 농업비 300원에 제조간접비 90원. 그래서 890원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 나왔네. 선입선출법, 평균법 이거 종합원가 계산이고요. 가공비의 환산량을 계산해라. 일단 가공비는 일거나 많아져. 공정 과정 동안 균등하게 발생. 가공비는 무조건 진척도의 발생이에요. 보나만 합니다. 완성도 곱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기초가 100개, 착수 400. 여기까지가 차변이죠? 여기가 차변. 그리고 완성과 기말은 대변입니다. 여기는 공소는 없네요. 500개, 500개로 끝나네요. 차변되면 T계정 그려서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 평균법 선입 다 물어봤는데 일단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건 완성수량에다가 원래는 기말 환산량을 더하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 평균법이 되는 거죠. 평균법.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선입일 때는 마이너스 기초 환산량이 되는 거죠. 선입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료비, 여기는 재료비는 안 물어봤지만 재료비 구할 때는 완성이 300개죠. 완성 300개 플러스 기만한산. 이건 재료는 착수시인가 없죠. 근데 재료는 착수시로 가정할게요. 착수시, 재료는 착수시에 투입되는 걸로 가정하면 100% 환산. 따라서 기말이 200개죠. 그냥 200개. 그 다음 기초는 여기 100개죠. 100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법은 여기서 자르랬죠. 여기서 평균법은 500개가 되고 선입은 400개가 됩니다. 근데 500개, 400개 이거 물어보지 않았죠. 그죠? 안 물어봤죠. 재료비일 때는 500개, 400개. 이제 가공비입니다. 가공비는 자 완성 300개에다가 플러스 기만한산 200개 50%잖아요. 200개 50%는 100개. 그죠? 마이너스 기초. 기초는 100개 25%니까 25개네. 25개죠? 그래서 평균법일 때는 400개가 되죠. 400개. 둘 중에 하나. 근데 선입은 보나마나 400개 될 리가 없죠. 이거죠, 그럼. 25개 빼니까. 1번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가 존재하는 이상 평균법이 선입선출법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보나마나 계산할 것도 없이. 그런 거예요. 계산할 것도 없이 똑같은 건 지우고요. 평균법이 클 수밖에 없다. 평균법이 큰 건 이거밖에 없죠. 얘는 선입이 크죠. 이건 틀린 겁니다. 보나마나 계산 안 해도 돼요. 일부러 계산을 쭉 해드렸지만 계산 안 하고도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기초가 존재하는 이상 평균법이 크다. 아시겠죠? 기초가 없으면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 똑같죠. 여기까지 자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니까. 선생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회계 1급에서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으리라 미시합니다. 안 됐다고요? 큰일 나는데. 자, 그 다음 계속 갑니다. 10번. 10번은 보조분비. 이것도 잘 나오죠. 보조분비를 제조부로 배부하는 데 있어서 보조분비의 순서. 순서 얘기나 볼 것도 없죠. 순서 얘기나 무조건 단계 배우법. 볼 것도 없죠. 그래서 보조부가 제조부로 넘어가는데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를 무시하는 방법은 직접 배우법. 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완전 고려하는 거. 완전 고려하는 거. 교가 아니라 고려하는 것은 상호배부법. 이중배부율법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죠. 구분하는 게 이중배부율법이고 구분하지 않는 게
단일 배분율법이죠. 이건 뭐 해당사항 없는 거고 이거 세 가지. 그래서 얘는 중간 좋은 말로 하면 절충적인 거지만 나쁜 말로 어정쩡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 고려하는 직접 상호배우법과 무시하는 직접배우법. 얘는 정확하지만 복잡한 거고 얘는 간편하지만 부정확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워낙 많이 했을 겁니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 이제 세법 문제로 가죠. 부가세, 소득세가 합쳐서 5개죠. 부가세 과세 기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아라. 일반 과세제 부가세 과세 기간 1기, 2기. 1월, 6월, 7월, 12월. 맞죠? 2번. 일반 과세자가 1월 20날 사업을 개시했다. 그럼 최초의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6월이다가 아니라 개시일부터입니다. 1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답 나왔죠?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을 하면 과세기간은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이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만약에 8월 19일 날 폐업했다. 만약에 그러면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은 7월 1일이죠. 그럼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그 다음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죠. 그죠?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가 1과세기간이 된다.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좀 봐야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을 좀 꾸준히 봐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2번 부가세에 대한 공급 시기의 내용으로 틀린 걸 찾으래. 틀린 거. 중간 지급 조건부에서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다. 이거 많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론을 안 봤어요. 그럼 모르는 거지. 맞는 거고. 그 다음 계속적 공급, 대가를 받기로 한대. 맞고. 선불이나 후불로 받은 임대료, 선불. 이럴 때는 대가를 받기로 한대가 아니라 예정 신고기간이 종료일. 예정 과세기간이죠. 그러니까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이런 거 세법을 좀 많이 이론을 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장기화물품에 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대가 각 부분 받기로 한대. 맞죠? 자, 이래가지고 이론 이거 부분은 하여튼 많이 풀어보면 실력이 늘지만 안 풀어보면 계속 딴나라 말이 된다. 자, 13번 갑시다. 13번 부가세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거. 1.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이나 전송한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건당 200원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죠. 맞죠? 단 지금은 이게 개인 사업자만 가능하죠. 개인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것도 사실은 여기 앞에 언급이 없죠. 그죠? 없으니까 이것도 이게 작년도 문제니까 작년도 문제에서는 이상이 없지만 2014년부터는 이제 개정됐으니까 지금은 이것도 틀린 것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거 사업자 그랬으니까 개인도 들어가긴 하죠. 어쨌든 결론은 이 문제는 일단 보류. 사실은 지금 2014년 기준 하면은 개인만 되고 법인은 안 되니까 이건 일단 세모 넘어가요. 2번. 법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이 있어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의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은 안 됩니다. 다른 부가세 신고서에 공제를 못 받아도 이거 칸 입력하는 데가 있긴 있죠. 그죠? 일단 맞아요. 또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환급 배제. 간이과세자는 없잖아요. 그죠? 간이과세자 환급 배제 맞고. 답이 1, 2, 3번 다 맞으니까 4번인가 본데요. 신용카드 등 발급에 의한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때 연간 700. 아, 저도 이런 게 제일 싫어요. 한도 얼마 이거. 700, 600, 500, 300. 뭐 어떻게 이걸 이렇게 다 외워. 문제내기 참 좋죠. 이게 500으로 돼 있어요. 현재는. 어제는 문제내기 좋은데 공부하기엔 참 까다롭습니다. 그죠? 뭐 팔자지 어떻게 하겠어요. 수시로 봐야 돼요. 어쨌든 4번이 답입니다. 14번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중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항상 합산하지 않고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거. 이게 이런 항목이 아니면 일단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합산하죠. 그죠? 근데 이건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게 뭐 있네요. 이건 좀 쉽잖아요? 복권 당첨 안 받아봤구나. 받아보면 알아요. 이거는 복권 당첨받고 그걸로 분리과세하면 그걸로 무조건 끝나는 거예요.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하죠. 완납적. 이거 계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복권 받으면서 원천징수 끝 이겁니다. 나머지는 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신고하고 그러는 거죠. 300만원 이거는 사실 세부적으로 내용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어렵죠. 기타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일 때는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할 수도 있고
또는 종합과세 할 수도 있어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이렇게. 근데 300만 원 초과되면 300만 원 초과, 300만 원 넘는 거죠. 그때는 종합과세 합니다. 이렇게. 근데 딱 300이면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종합과세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 15. 과세 최저한을 초과하는 기타 소득금액적 원천 징수되지 않는 거. 이런 건 되게 열거되어 있는 거죠. 일시적인 봉사료, 지역권 대여하고 받는 금품, 복권 당첨금, 맞죠? 근데 요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될 때 그 위약금 이런 건 따로 없죠. 원천 징수되지 않는 거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세법을 자꾸 이론을 봐야지 방법이 없죠.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이론 맞췄나요? 자 그래서 세법 이론이 잘 맞추려면은 여러분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세무회계 상금 문제 이런 걸 자주 풀어보시면 그래도 자주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더 맞추기 쉬운데 그냥 우리 전산 쪽에 교재에 보면은 이론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지 늡니다. 이론만 또 달달달 본다고 문제가 잘 풀리는 건 아니니까 문제 보고 이론 보고 문제 보고 반복하셔요. 실력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회계원리와 원가회계 10개 중에 진짜 어려운 거 한두 개 빼고는 다 맞출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세법에서도 잘 찍고 이러면은 10개, 12개 이 정도 나오면 좀 합격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시고 또 쉬었다가 또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